예, 안녕하십니까. 어, 올해 우리가 그 온라인 쇼핑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번에 연간 진행되었던 웨비나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올해에 진행되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올해가 온라인 쇼핑 산업으로 봐서는 지난 2년간의 어떤 비상 시기를 거쳐서 어떻게 새로운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선택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그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이커머스가 어떻게 분화되고 그리고 융합되어 나가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유통학회 전자상거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 이커머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이커머스가 갖고 있는 성장에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항상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게 정말 행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국가 통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 산업에 대해서. 이 온라인 쇼핑 산업의 국가 통계가 2001년도부터 이미 작성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연구자로서 더 행복한 것은 이게 매달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년간의 그래프를 보면 이 파란색이 온라인 쇼핑 산업인데요. 비약적인 성장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성장률도 평균 성장률이 거의 20%에 달할 정도로 끊임없이 성장해 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2005년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이때 패션 상품이 온라인 쇼핑에 흡수되어지고 주력 상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이때 서비스 상품이 온라인 쇼핑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바일로서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하는 채널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2009년도에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2017년, 2018년에 큰 성장을 보인 것이 식품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은 이전에 다른 나라의 케이스에서 이런 건 온라인으로 취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흡수하고 통합하고 이것을 새롭게 융합해 나가면서 발전의 동력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 이 그래프는 이걸 상품별로 보여드린 건데요. 예,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설명은 멈추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거래하기 시작한 게 주로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이후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이 그래프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18년에 식품 카테고리가 확 거래 비중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은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갖다 지배하기 이전인 2018년에 이미 이러한 상품군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라인에서 거래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틀이 되어서 거꾸로 온라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는 원동력의 일부로서 작동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고 있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전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모바일과 PC 온라인 쇼핑의 크로스오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2016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노란색 그래프가 전년 대비 모바일 쇼핑의 성장률이거든요. 2014년도만 보셔도
예,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엄청난 성장 속도를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과 같은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온라인의 소매 시장 침투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계청 기반의 온라인 시장 침투율은 위쪽에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서비스업 통계에서 소매 시장 규모 대비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동향에서의 온라인 시장 규모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예,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3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한 3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작으신 것 같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온라인 쇼핑 동향의 그 통계 카테고리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여기에 서비스 통계들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뭐 숙박, 여행, 티켓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매 시장 전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온라인 시장에 대비해서 보려고 하면 상품 거래액의 비중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상품 거래액의 비중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또 다른 통계를 뭐 뒤쪽에 후주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선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사분기 28.5에서 4사분기는 사실은 데이터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제가 비어있는 11월, 12월 거래액을 작년에 대비해서 분해법으로 같이 집어넣어 추산한 것입니다. 28.7% 정도가 되어지니까 결국 한 27.23%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규모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상품 거래액을 놓고 본다면 이게 정당한 거죠. 왜냐하면 소매 시장에서 우리가 상품을 얼마나 거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간극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사이의 차이인데요. 예, 이것 사이를 놓고 보면 2021년 같은 경우에 온라인이 48.3%, 오프라인이 51.7%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하고는 상당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통계의 가장 큰 차이는 온라인 쇼핑 동향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이 되어지는 11,000개 업체들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이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오프라인 13개 업체, 온라인 12개 업체에 대해서 주요 업체들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해석하기 좋게 보려고 하면 소비자 인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시기가 진행되어지는 2020년 이후에 60%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0%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요 유통업체 동향에서 50%에 근접한 수치나 소비자 인식에서 60%를 넘는 수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대형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식료품을 구매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 큰 소비 지출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일상생활에 계속 있는 일이니까. 반면에 패션, 의류와 같은 선매품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가전제품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큰 지출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내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훨씬 큰 의사결정이 되겠죠. 아마 주요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도 대형업체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 지출보다는
이렇게 큰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지출에 대해서 더 많이 지출되어지기 때문에 더 큰 비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굿뉴스는 온라인 쇼핑 산업 아직도 더 소매 시장에 더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는. 배드 뉴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온라인 쇼핑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소비에서 가장 큰 변화점이 일어났던 건 2020년 1사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좀 쇼킹한 뉴스는 그 이전까지 아주 주도적으로 구성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회색선, 이게 패션 상품입니다. 패션 상품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식품과 생활용품이 갑자기 확 올라오고 있는 모양을 갖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구성비의 비중이 저는 이게 다변화되면 다변화될수록 온라인 쇼핑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새로운 가능성들 갖다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성장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동안에 위에 지금 굉장히 높게 치솟아 있는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게 식품 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거든요.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딛고 완전히 성장하는 그런 양상을 갖다 보인 것이죠. 2021년도에 저 하늘색 선은 서비스 산업인데요. 서비스가 2021년도에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양상들 갖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패션이 주로 주도하고 있었던 시장에서 시장이 다변화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위쪽에 있는 노란색 선이 위쪽에 있는 노란색 선이 전년 대비 성장률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상당히, 특히 2020년에는 상당히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회색선 같은 경우에는 소매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인데요. 소매산업 전체는 1사분기에는 오히려 약간 역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좋은 성장률을 못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둘 사이의 차이가 확 줄어드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22년도가 되면은 노란색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산업이 소매 산업 전체에 대한 성장 견인차로서 작동을 하는 일이 이제 점점 그 엔진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규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의 구성에서의 시장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으로 점점 그 수렴해가는 과정들을 2019년도 이전에 이미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가 되면서 이게 다시 자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형태로 움직여 나가려고 하면 제가 생각해 매체의 다변화, 상품 구성의 다변화와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갑자기 좀 더 성장하고 있는 양상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보실 수 있는데 2022년도가 되면 이것도 역시 구성비가 이제 안정화되는 양상을 갖다 보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매체의 다변화가 모바일로 된 것에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식품, 패션, 생활이 2022년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으로 이전이 이제 다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종합몰과 전문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종합몰은 여러 상품들을 여러 구색들을 다 취급하는 그런 업체인 반면에 전문몰 같은 경우에는 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예, 여기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가 되면서 잠깐 전문몰이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후퇴하죠. 저는 이게 우리 성장 온라인 쇼핑 산업 전체 성장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 재택환경, 집에서 거주 기간의 증대로 인해서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들이 증대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활 카테고리가 전문몰에서 확 부상되었었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크게 작동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지만 그 이후의 장면들 갖다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하늘색 선 아래쪽에 잠깐 위로 튀었다가 그것이 다시 또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양상들 같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생활용품 전체의 어떤 유통구조의 구성들이 새롭게 구성되어져야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온라인몰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몰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은 지금 온라인몰의 구성이 뭐 압도적인 양상들 갖다 보이고 있는데 이 온라인몰이 압도적인 힘을 갖다 보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초록색 선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사실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기가 상당히 좀 더 용이한 편입니다. 실물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확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 온라인 쇼핑 산업의 가장 중요한 힘은 상품에 대한 포서 범위를 넓히고 매체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성장 동력들 갖다 이끌어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의 다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그러한 힘들이 지금 좀 약화되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내년 온라인 쇼핑 산업은 상당한 정도로 조정기를 거치게 되지 않을까. 현재 시장 규모 안에서 새롭게 진입한 경쟁자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활로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활로들이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생태계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공진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 생태계는 여러 참여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춘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작년에 이제 유통연구에 게재했던 논문에서 우리 온라인 유통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분석 틀인데요. 이러한 분석 틀에서 보면 여러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정보를 갖다가 이전시키고 그리고 이 소비자 정보가 거꾸로 다시 또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서 이 생태계 전체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 갖다 보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큰 도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전 과제 중에 전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미국 하원에서 반독점 관련해서 여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그 추가적인 어떤 조사 절차들을 갖다 진행해 왔던 것이죠. 이런 진행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커머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에 대해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여기 지금 퍼스트 파티라고 되어져 있는 건 아마존이고요. 서드 파티라고 되어져 있는 건 온라인 판매자들입니다. 리스팅된 개수는 상품이 게시된 개수는 훨씬 더 작은데 비중이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매출액 비중은 훨씬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리스팅 과정에서 혹시 우월적 지위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미국 하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얘네 국가 통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가
이마케터라고 하는 시장조사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 이마케터 기준으로 보면 이건 아까 하원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미 얘기되고 있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독과점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아마존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원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마케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50-60%가 넘는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여기에 대해서 그 반론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온라인으로 팔던 오프라인으로 팔던 심지어 아마존도 오프라인 소매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구분하느냐.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소매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라는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은 전체 미국 소매 시장에서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 소매 시장 전체로 보면 경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충격을 주는 게 유럽에서도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국에서도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에서 규제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올까요? 저는 이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세계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나라들을 같은 색깔로 칠해 놓은 곳인데요. 까맣게 되어져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예, 중미랑 북미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 가운데 빨간색 선으로 제가 놔둔 게 일본 그렇습니다. 일본 지금 아마존이 제일 끝쪽에 가면은 유럽이 지금 까맣잖아요. 결국 아마존을 포함해서 미국 플랫폼들이 유럽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영향력에 대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생태계를 다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제 지침에서는 당의 영도를 더 강화한다. 뭐 거꾸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왜 플랫폼을 갖다 규제했는가에 대한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중국에서 심지어 더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강화를 갖다가 앞으로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한국 시장에서는 이건 업계 자체 보고에 따르면 그 네이버 쇼핑이 현재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17%, 쿠팡이 14%,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지마켓이 됐죠. 지마켓과 옥션 합쳐서 9% 정도. 그리고 이 이외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마켓플레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오픈 마켓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1위 사업자가 14%인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위에서 3위를 합쳐도 50%가 안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50%가 뭔가요? 지금 30%가 약간 넘어가는 그런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역시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쪽에서 제가 소매 거래에서의 상품 거래 기준으로의 시장 침투를 말씀드렸잖아요. 25%라고 치면 그러면 네이버 쇼핑을 20% 정도라고 치면 대충 4.9%? 소매 시장 전체에서는 그 정도 점유율에 아직까지는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은 이걸 독과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최소한 시장에서의 근거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판매자들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면 이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만 판매자가 사용하는 것을 싱글 호밍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오른쪽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 싱글 호밍을 하고 있는 판매자는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다 멀티 호밍을 하고 있는 것. 심지어 한 35% 이상은 8개에서 10개 사이에 멀티 호밍을 진행합니다. 저는 판매자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카운터베일링 파워,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자들한테 주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의 플랫폼만 거래를 하면 하나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전략을 세우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손쉽죠. 하지만 8개, 10개 되면은 사실 내가 어디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온라인 셀러들은 온라인 판매 시장에 처음 진입하게 되면 굉장한 정도의 시장에 대한 확대 효과를 갖습니다. 한 20% 정도 매출이 증대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매출 증가율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경쟁에 노출되어지고 자기 지분들을 갖다 형성시키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2, 3, 4, 5년 사이에 매출 증가율이 급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해의 매출 증가를 고려한 판매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게 시장에서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효과가 되고 이게 상당한 정도의 데스밸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6년 차 정도 되어지면 다시 또 시장 확대에 대한 효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미래 기대 수익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첫 해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 전체의 시장에서의 변화와 온라인 셀러들의 시장에서의 성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차가 조금 벌어집니다. 심지어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시장 전체가 확 커졌을 때 그 효과가 그 다음번에는 온라인 셀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 압력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 경쟁자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어지고 아시다시피 지난 한 2년간 온라인 쇼핑 시장 상당한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2023년, 24년은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전략적 선택의 순간이 되어지지만 온라인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경쟁 압력과 경영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생태계를 더 잘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셀러들이 처음 시장에 들어오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떤 계단식 성장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단식 성장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상태에서 시장에 대해서 투자한 게 바로 성과로 내가 비례해서 나타나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안 됩니다. 항상 시장에서 격차가 좀 있거든요. 처음에 그런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비 투자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내 존재감을 확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 투자를 하는데 광고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사입 관리 비용에 대한 투자와 광고비 투자 사이에 밸런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광고를 해서 주문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이 회전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는 게 첫 번째 관문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조직의 강화, 상품 취급 범위의 강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러 단계 도전 과제들을 겪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판매자들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궁극적인 도달점은 스스로가 또 다른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어떠한 형태의 플랫폼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들도 판매자들에 대해서 내가 매력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 판매자들이 금방 이탈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시장에서의 갭을 메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넘어서 정부가 하기 힘들었던 운영자금의 지원, 이게 왜 가능하냐면 플랫폼은 판매자의 판매 실적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점점 더 역량이 고양되어져 갑니다. 오픈마켓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 영업관리 비용도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플랫폼 사용해서 여러 개 출구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멀티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데 따른 관리 비용의 증가가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율과 영업관리 비율의 증가율이 상당히 비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셀러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진화되어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설은 자사몰, 자기 브랜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사몰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브랜드로서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갖다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오픈마켓과의 거래, 현재 플랫폼과의 거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고 범위를 더 늘려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라인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품 라인을 더 확장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저희가 해석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입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던 판매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 라인을 더 확장하려고 하면 자기가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도 확장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 확장이 돼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다른 판매자들의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오픈마켓에서는 플랫폼 안에 입점해 있는 플랫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상 안에 중개상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플랫폼들이 점점 더 위계화되고 다층화되어져가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져나가면서 시장이 더 촘촘해지고 강화되어진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발전 과정에 맞추어서 셀러들의 특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상품에 대한 공급 능력인데요. 과거에는 A나 B와 같은 형태의 사무실 입지가 주 입지였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재고 상품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힘든 그런 상태죠. 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덩치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료 조건이 낮은 데를 찾아야 되니까요.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걸 택배로 하려고 하면 아래에서 실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와 같은 곳으로 이주해 나가고 있는 온라인 셀러들의 역량 진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사무실 앞에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무실 바로 앞까지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차가 바로 들어와서 상차가 바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 생활용품이라든가 의료 패션 업체 중에 좀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점점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장충동, 창신동, 신당동과 같은 곳에 주로 입지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요 공급원이 동대문이니까.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더 밖으로 상봉동을 넘어서 지금 아래쪽으로도 점점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같은 곳에 사무실이 변화해 나가는 것들 갖다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 사무실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이유는 주요 택배 업체들의 허브 창고들이 그쪽에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가 강화돼서 내가 더 큰 형태로 허브 센터의 임대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번에 상차하는 용량이 점점 커지게 되고, 여기에 따른 역량 강화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 그런 양상들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멀티호밍을 진행하는 것이 영업관리 비용을 점점 더 강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시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도 같이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업체들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리스팅 업체들입니다. 셀러들이 플랫폼에 입점을 할 때 많은 다수의 플랫폼에 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되어지는 상품과 가격 정보 같은 것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갖다 제공해 주는 거죠. AP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양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 업체를 우리가 리스팅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팅 업체들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곳에 능력 있고 경력 있는 판매자들이 계속해서 집적되어져 나가니까 기존의 플랫폼에 대해서 신규 플랫폼이 새롭게 들어올 때 신규 플랫폼 입장에선 유능한 판매자들, 경험이 있는 판매자들을 많이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시장에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규 플랫폼에 대한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을 확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온라인 유통 생태가 더 다변화되고 복합화될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들도 점점 더 진화해 나갑니다. 이 플랫폼들도 셀러를 어떻게 더 모을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현재 액티브한 온라인 셀러들이 대략 한 45만 정도로 추산되어지는데요. 이 45만 판매자들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잘 모을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요. 이들 사이에 거래 규칙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결국은 거래 규칙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해 주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점점 커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과정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업체 선도 업체들 몇몇이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이 멀티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개의 플랫폼들을 갖다 운영하는 것이죠. 이 각각의 플랫폼들이 자기 위치들을 서로 잡아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점점 더 분화되어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다른 시장이 아니라 결국은 다 하나의 소매 시장인 것이죠. 이러한 분화 방향 중에 많이 주목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쿠팡이 선도에서 진행했던 물류를 우리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물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오픈마켓들이 많이 했던 우리는 전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판매자를 많이 집적해서 이걸 통해서 상품에 대한 다변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지마켓 글로벌이나 11번가와 같은 제너럴 오픈마켓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우리는 상품 정보가 중요하니까 상품 정보 중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네이버 쇼핑이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도 새롭게 개발되어져 나가고 있고요. 우리는 한 품목에 대해서만 더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스타일시어라든가 지그재그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와 같은 하나의 품목에 대한 시장들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신사 스탠다드라든가 카카오 메이커스와 같이 내가 제조 쪽에 대해서 더 강하게 붙어서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같이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쪽에 대한 힘들도 점점 더 강화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 차별적인 포지션이 존재한다면 셀러들 입장에서도 나한테 맞는 플랫폼이 어디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플랫폼의 이점을 누릴 것인가, 이 플랫폼과 거래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멀티 플랫폼을 선도하고 있는 그 멀티 플랫폼 메이커 중에 하나가 카카오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3개의 멀티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별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플랫폼들도 있지만요. 카카오 메이커스와 카카오 선물하기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판매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반면에 카카오톡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 오픈마켓에 비슷한 형태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상태에서 플랫폼이 강력한 매력도를 만들어내고 이게 소비자와 시장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소비자들 많이 가져오기도 해야 되지만 판매자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플랫폼 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머스 플랫폼 이쿼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커머스 플랫폼 이쿼티는 이 플랫폼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플랫폼과 가져나가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예, 이러한 관점에서 카카오 판매자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인식 조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카카오톡 스토어인데요. 카카오톡 스토어에 있는 아래쪽 수치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0.56, 0.68로 얘가 얼마나 힘 있는, 역량 있는 플랫폼인가 하는 평가와 얼마나 차별적인 플랫폼인가 하는 것이 비슷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메이커스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상대가 역량이 있는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죠. 그런데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가 하는 데서 굉장히 큰 매력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들이 점점 차별화되어지고 자기의 입지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이 점점 더 다변화되어지고 복잡화되어짐에 따라서 무점포 안에 굉장히 많은 온라인 판매 수단들이 점점 더 밀집되어져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좀 사고해야 될 방식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소매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해서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편익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러한 소매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무점포 쇼핑, 무점포 소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던가, 아니면 온라인 소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이미 온라인 채널을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이미 컨텐트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소매 기업들이 이미 중개와 소매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복합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복합성들의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소비자 복지에 대한 강화, 그리고 전체 생태계의 다변화, 그리고 새로운 창업 기회의 발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업계 전체가 공유하는 게 필요한 하부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식별과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현재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 산업이 새로운 상품을 포섭하는데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더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상 제가 2022년과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경험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 산업이 어떤 식으로 전환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 구조들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발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논의가 앞으로 우리 온라인 쇼핑 산업의 생태계의 다변화와 복합화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면 정말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